안녕하세요. 네다십 화틱입니다. 귀멸의 칼날에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재능이 없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살아남는 캐릭터도 있고, 재능은 있지만 그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캐릭터도 있죠. 이번 시간에는 귀멸의 칼날 속 아까운 인재 5명을 선정해봤습니다. 혈기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무자늘에 치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인재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위는 탄지로와 네즈코의 아버지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실비실한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밤새도록 춤을 출 수 있는 범상치 않은 체력을 갖고 있죠. 스라의 자식이 6명이나 있다는 사실도 그의 무한 체력을 짐작해야 합니다. 또한 죽기 직전 아픈 몸으로 3m가 넘는 거대한 곰을 제압했다는 것을 보면 일반인의 범주를 까마득히 능가한 인물인데요. 작중 아들 탄지로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히노카미카구라 각성, 냉철한 상황 분석, 내비치는 세계 등으로 중요한 전투마다 탄지로를 크게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지로는 희미하긴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반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외호흡 창시자 요리이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는 그가 밤새 히노카미카구라를 출 수 있었던 이유였던 동시에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병사한 이유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반점을 발현한 인물들은 대부분 25세를 넘기지 못하고 단명하는 운명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탄지로의 반점이 완벽한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인지 히노카미카구라를 숙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1형부터 12형까지 반복하는 14명을 완성해냈다는 사실은 탄지로가 검사로서도 대단한 재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검술 지도를 받았다면 비살대에서 상당한 계급까지 올랐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죠. 과거 전투 경험이 없었음에도 곰의 기척을 모두 알아채는 내비치는 세계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었는데요. 반점과 내비치는 세계를 모두 각성한 캐릭터는 귀멸의 칼날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탄지로는 자식들의 회상과 무의식 속에 꾸준히 등장해 매 순간 필요한 조언들을 해주는데 전투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데도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마도 탄지로는 선택받은 해외호흡 계승자이면서 전투 외적인 부분으로도 모자람이 없게 귀멸의 칼날 속 아까운 인재 1위로 선정했습니다. 2위는 무한열차의 진 주인공 염주 렌고쿠 쿄주로 되겠습니다. 강한 전투력과 정신력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의외로 제자 양성에도 재능이 있는 진정한 의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의 자리는 전투력과 실력만으로 뽑히는 것이긴 하나 뒤를 이을 후계자 육성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면 주가 사망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현 세대의 9명의 주들은 시작의 검사들 이후 최고의 인재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충주 시노부와 암주 교메이를 제외하면 정작 후계자 육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모습인데요. 렌고쿠는 과거 자신의 후계자였던 미츠리가 새로운 주의 자리에 오르는데 도움을 줬으며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와 같이 미래를 책임질 젊은 검사들을 지도하는데 힘썼습니다. 더 대단한 점은 렌고쿠가 주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라는 점이죠. 염주가 되기 전 아버지의 대리로 주합회의에 참석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존의 주들과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렌고쿠가 주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들에 비해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렌고쿠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실력을 확인해보려는 풍주 사네미의 일방적인 시비와 공격을 모두 받아넘기며 사네미의 열정을 칭찬하고 대원들끼리의 싸움은 금지다라고 말하죠. 이쯤 되면 렌고쿠가 대선배로 보일 정도입니다. 뒤늦게 염주가 되었지만 전투력은 당시 주들 사이에서도 이미 두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잠재력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고 무한열차 편에서 상현의 삶 아카자와 맞붙어 사망했죠. 가장 먼저 사망한 주임에도 불구하고 완결까지 꾸준히 언급되는 것만 봐도 렌고쿠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팬들이 매우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위는 피어나지 못한 꽃 사비토입니다. 우로코다케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 잠재력 때문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인재죠. 과거 사비토는 선별시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혼자서 거의 모든 혈기를 해치웠다고 합니다. 수많은 혈기를 벤 칼날이 닳아버려서 단단한 목을 가진 손혈기만큼은 베지 못한 채 칼이 부러지고 손혈기는 그 틈을 타 사비토를 살해한 것이죠. 만약 사비토가 자신에게 적합한 일륜도를 사용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의 실력이라면 다른 동기들을 구하지 않고 존버 메타만 갔어도 생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출난 재능과 남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때와 장소를 잘못 만나 안타까운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죠. 선별시험만 통과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사비토 덕분에 그의 선별시험에서는 사비토 본인 한 명의 희생자를 제외하고 모든 인원들이 귀살대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살아남은 주요 인물로는 수주 기우와 죽지 않는 생주 무라타가 있습니다. 동기였던 기우는 이때를 회상하며 자신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니 사비토의 희생이
사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수주 기우도 없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비토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의 동기 기우가 수주로 활약하고 있고 사비토의 의지를 이어받은 탄지로가 있으니 헛된 죽음은 아니었다고 봐야겠죠. 4위는 시나즈가와 게냐입니다. 탄지로 세대 동기들의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게냐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귀살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게냐는 혈기를 섭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혈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그는 강한 신체 능력과 재생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은퇴가 잦은 귀살대 검사들 중에 신체 재생이 가능한 대원은 게냐가 유일하죠. 상현의 1 코쿠시보는 300년 전에도 게냐처럼 혈기화할 수 있는 검사가 있었다고 언급하는데요. 그는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되자 사망했다고 합니다. 반면 게냐는 몸이 두동강난 상황에서도 레고처럼 다시 붙이니까 살아났죠. 이는 희귀한 혈기화 재능을 가진 검사들 중에서도 게냐가 특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게냐는 선천적으로 전집중호흡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재능의 소유자로 오로지 피지컬만으로 선별시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대단한 거죠. 그는 호흡법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륜도가 아닌 총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좋아. 원거리에서 귀살대원들을 지원하고 근거리에서는 피지컬로 승부하는 맞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생까지 가능하니 일반 귀살대원과 달리 재활용도 가능하죠. 다만 12개월급의 혈기를 상대하기에는 순간 전투력이 모자란 편이라 상하연 토벌 임무에서는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임무에서는 재생 능력으로 희생 없이 혈기를 제압할 수 있으니 다른 귀살대원들에 비해 부담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최종 공면에서 발생한 탄지로 세대의 유일한 사망자여서 더욱 아깝게 느껴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5위는 귀살대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의 친형 토키토 유이치로 되겠습니다. 무이치로는 14세의 나이로 기둥이 된 최연소 검사이면서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주의 자리에 오른 천재로 알려져 있죠. 이런 무이치로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형 토키토 유이치로였습니다. 토키토 형제는 빈곤한 나무꾼들이었지만 귀살대 당주의 아내 아마네에 의해 그들의 몸속에는 전집중의 호흡을 탄생시킨 츠기쿠니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 츠기쿠니 가문에는 토키토 형제처럼 쌍둥이 형제가 존재했습니다. 형 츠기쿠니 미치카츠는 달의 호흡을 사용했고 동생 츠기쿠니 요리이치는 해의 호흡을 사용하는 형제 혈기 사냥꾼이었죠. 둘은 시작의 검사들로 전해져 내려오는 최초의 전집중 호흡 사용자들이었으며 젊은 나이에 반점을 나타나게 한 엄청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토키토 형제 역시도 천재 검사들의 잠재력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동생 무이치로가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하주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그 증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형 유이치로는 제대로 된 훈련은커녕 검을 잡아보지도 못한 채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두 형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빈곤한 나무꾼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동생 무이치로의 마음속에는 귀살대에 들어가 남들을 돕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는데요. 형 유이치로는 부모님에 이어 동생까지 죽음에 이르게 될까봐 동생인 무이치로를 무능한 놈이라며 깎아내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의 집에 침입한 혈귀가 형 유이치로의 왼팔을 자르고 그들의 삶을 비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이치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혈귀를 산으로 끌고 가 마구잡이로 박살내 버리죠. 집으로 돌아온 무이치로는 자신을 생각해주는 형의 진심을 알게 되지만 형 유이치로는 과다출혈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무이치로는 기억을 잃고 검술에만 매진한 끝에 하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저는 상황이 반대였더라면 유이치로가 무이치로 대신 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동생을 생각하는 유이치로의 마음씨로 봤을 때 동생이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면 무이치로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만약 두 형제가 혈귀의 습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귀살대에 입대했더라면 두 명이서 크게 활약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